안녕하십니까? 책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지혜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권의 책은 때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풍경과 마주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6월의 책들과 함께 떠나는 사유의 여행, 그 첫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영원한 고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저는 유독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내면과 인품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소설이나 영화 속 아름다운 인물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즐거움을 선사하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바로 그런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한 화가가 그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현실의 도리언은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대신 그가 저지르는 모든 어리석고 추악한 행동의 흔적이 초상화에 고스란히 새겨지며 그림만이 늙고 추하게 변해가는 것이죠. 이야기의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드무니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죠. 어느 날 찍은 나의 인생사진, 그 사진 속 모습만이 나 대신 늙어가고 나는 영원히 가장 빛나는 순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내 주변의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늙어가는데 오직 나만이 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섬뜩한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때로 서글픈 일이지만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어가며 깊어지는 것 또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마치 활짝 핀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화려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이 책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인간의 오랜 욕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책은 박찬국 교수의 내 삶은 짐이 되었는가입니다. 이 책은 하이데거의 마스터 클래스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부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저 제목에 이끌려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철학자 하이데거의 깊은 사유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찬국 교수님의 책들은 철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쓰여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난해하기로 소문난 하이데거의 철학을 방구석에 앉아 마치 서울대학교 명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아 저자이신 교수님께 감사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직접 답장을 주셔서 더욱 기억에 남는 책이 되었죠.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하이데거의 사상은 동양 철학, 특히 우리가 익숙한 불교나 노장 사상의 결을 닮아 있어 한국 독자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부분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죽음보다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는 상실의 충격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 이반 일리치의 동료들도 그의 죽음을 보며 사람은 죽기 마련이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겠지요.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늘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은 나의 존재와 소중한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존재와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라고 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비극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삶의 소중함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죽음에 대한 저의 오랜 두려움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최근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애나 작가의 소설집 혼모노입니다. 주변에서 혼모노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그 흐름에 올라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단편소설은 정말 잘 쓰는 작가의 필력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장르인데 이 책은 근래 읽었던 그 어떤 소설집보다도 신선하고 강렬했습니다. 수록된 7편의 단편 모두 훌륭했지만 그 중에서도 표제작인 혼모노는 제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무속신앙, 즉 무당의 역사나 신내림 과정 같은 오컬트적인 이야기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혼모노가 바로 무당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소설 속에서 나이든 무당 할머니가 일본어를 섞어 쓰는데 왜 굳이 일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본 신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책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무척 좋아합니다. 화려한 영상미와 귀를 사로잡는 음악 때문에 영화에 깊이 매료되었었죠. 그 기억을 안고 이번에 처음으로 원작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오직 개츠비의 입장에만 몰입했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를 위해 저토록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까? 어리석고 집착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모하고 멋있다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는 개츠비의 연인 데이지라는 인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개츠비를 기다리지 않고 톰과 결혼했을까? 데이지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소설은 화자인 닉의 시점에서 서술되기 때문에 데이지의 속마음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책 말미의 해설을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작가인 피츠제럴드는 원래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판사와 아내인 젤다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이 제목을 사용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제목이 소설을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벽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역시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25년에 출간되어 어느덧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소설이 주는 울림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고전이 왜 고전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 책은 홍콩 작가 찬화이의 소설 남동생입니다.
이 책은 한 소년이 남동생을 얻게 되면서 겪는 성장담인 동시에 1997년 홍콩 반환부터 2014년 우산혁명, 그리고 2019년 민주화 시위에 이르기까지 홍콩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우산혁명에 대한 묘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산혁명은 홍콩의 젊은이들이 직선제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시위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일상을 영위하는 장면들을 읽으며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과거 우리가 겪었던 민주화 운동의 열띤 순간들이 떠올라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성장이 시대의 아픔과 어떻게 맞물려 흘러가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낸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저는 이 책을 10대, 20대, 그리고 30대가 된 지금까지 총 3번 읽었습니다. 10대 때는 청소년 필독서라는 이유만으로 읽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버렸습니다. 20대 때는 그나마 글자는 읽었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적 깊이까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데미안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데미안은 깊고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청소년 필독서로 꼽히는지 그 이유는 책의 첫 부분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라는 밝은 세계와 낯설고 추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집밖의 어두운 세계, 그 두 세계의 경계에 서서 혼란을 겪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17살쯤이었을 겁니다. 학교 체육관 뒤편에 누군가 써놓은 아주 저속하고 지저분한 낙서를 보았습니다. 한 친구가 다가와 그 뜻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 추악한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을 알기 전에 나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싱클레어가 느꼈을 법한 기묘하고 불안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헤세는 어린 시절 선과 악의 경계에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그 예리한 감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그런 순간의 감각을 대부분 잊고 살아갑니다. 데미안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너만 그런 혼란을 느끼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그런 것을 겪어야 할 나이야. 방황해도 괜찮고 날것의 감정들을 느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책. 이것이 바로 데미안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아름답고도 슬픈 사실은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자신이 어떻게 알을 깨고 나왔는지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모든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후일 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책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의미를 완벽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 책을 더욱 아련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6권의 책을 통해 아름다움과 죽음, 사랑과 사회, 그리고 성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유의 길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책을 덮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유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시작될 테니까요. 지혜의 서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안녕하십니까? 책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지혜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권의 책은 때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풍경과 마주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6월의 책들과 함께 떠나는 사유의 여행, 그 첫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영원한 고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저는 유독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내면과 인품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소설이나 영화 속 아름다운 인물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즐거움을 선사하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바로 그런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한 화가가 그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현실의 도리언은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대신 그가 저지르는 모든 어리석고 추악한 행동의 흔적이 초상화에 고스란히 새겨지며 그림만이 늙고 추하게 변해가는 것이죠. 이야기의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드무니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죠. 어느 날 찍은 나의 인생사진, 그 사진 속 모습만이 나 대신 늙어가고 나는 영원히 가장 빛나는 순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내 주변의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늙어가는데 오직 나만이 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섬뜩한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때로 서글픈 일이지만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어가며 깊어지는 것 또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마치 활짝 핀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화려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이 책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인간의 오랜 욕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책은 박찬국 교수의 내 삶은 짐이 되었는가입니다. 이 책은 하이데거의 마스터 클래스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부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저 제목에 이끌려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철학자 하이데거의 깊은 사유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찬국 교수님의 책들은 철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쓰여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난해하기로 소문난 하이데거의 철학을 방구석에 앉아 마치 서울대학교 명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아 저자이신 교수님께 감사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직접 답장을 주셔서 더욱 기억에 남는 책이 되었죠.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하이데거의 사상은 동양 철학, 특히 우리가 익숙한 불교나 노장 사상의 결을 닮아 있어 한국 독자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부분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죽음보다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는 상실의 충격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 이반 일리치의 동료들도 그의 죽음을 보며 사람은 죽기 마련이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겠지요.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늘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은 나의 존재와 소중한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존재와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라고 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비극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삶의 소중함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죽음에 대한 저의 오랜 두려움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최근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애나 작가의 소설집 혼모노입니다. 주변에서 혼모노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그 흐름에 올라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단편소설은 정말 잘 쓰는 작가의 필력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장르인데 이 책은 근래 읽었던 그 어떤 소설집보다도 신선하고 강렬했습니다. 수록된 7편의 단편 모두 훌륭했지만 그 중에서도 표제작인 혼모노는 제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무속신앙, 즉 무당의 역사나 신내림 과정 같은 오컬트적인 이야기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혼모노가 바로 무당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소설 속에서 나이든 무당 할머니가 일본어를 섞어 쓰는데 왜 굳이 일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본 신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책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무척 좋아합니다. 화려한 영상미와 귀를 사로잡는 음악 때문에 영화에 깊이 매료되었었죠. 그 기억을 안고 이번에 처음으로 원작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오직 개츠비의 입장에만 몰입했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를 위해 저토록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까? 어리석고 집착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모하고 멋있다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는 개츠비의 연인 데이지라는 인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개츠비를 기다리지 않고 톰과 결혼했을까? 데이지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소설은 화자인 이게 시점에서 서술되기 때문에 데이지의 속마음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책 말미의 해설을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작가인 피츠제럴드는 원래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판사와 아내인 젤다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이 제목을 사용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제목이 소설을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벽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역시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25년에 출간되어 어느덧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소설이 주는 울림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고전이 왜 고전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 책은 홍콩 작가 찬화이의 소설 남동생입니다. 이 책은 한 소년이 남동생을 얻게 되면서 겪는 성장담인 동시에 1997년 홍콩 반환부터 2014년 우산혁명, 그리고 2019년 민주화 시위에 이르기까지 홍콩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우산혁명에 대한 묘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산혁명은 홍콩의 젊은이들이 직선제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시위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일상을 영위하는 장면들을 읽으며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과거 우리가 겪었던 민주화 운동의 열띤 순간들이 떠올라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성장이 시대의 아픔과 어떻게 맞물려 흘러가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낸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저는 이 책을 10대, 20대, 그리고 30대가 된 지금까지 총 3번 읽었습니다. 10대 때는 청소년 필독서라는 이유만으로 읽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버렸습니다. 20대 때는 그나마 글자는 읽었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적 깊이까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데미안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데미안은 깊고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청소년 필독서로 꼽히는지 그 이유는 책의 첫 부분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라는 밝은 세계와 낯설고 추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집밖의 어두운 세계, 그 두 세계의 경계에 서서 혼란을 겪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17살쯤이었을 겁니다. 학교 체육관 뒤편에 누군가 써놓은 아주 저속하고 지저분한 낙서를 보았습니다. 한 친구가 다가와 그 뜻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 추악한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을 알기 전에 나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싱클레어가 느꼈을 법한 기묘하고 불안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헤세는 어린 시절 선과 악의 경계에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그 예리한 감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그런 순간의 감각을 대부분 잊고 살아갑니다. 데미안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너만 그런 혼란을 느끼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그런 것을 겪어야 할 나이야. 방황해도 괜찮고 날것의 감정들을 느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책. 이것이 바로 데미안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아름답고도 슬픈 사실은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자신이 어떻게 알을 깨고 나왔는지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모든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후일 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책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의미를 완벽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 책을 더욱 아련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6권의 책을 통해 아름다움과 죽음, 사랑과 사회, 그리고 성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유의 길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책을 덮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유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시작될 테니까요. 지혜의 서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안녕하십니까? 책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지혜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권의 책은 때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풍경과 마주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6월의 책들과 함께 떠나는 사유의 여행, 그 첫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영원한 고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저는 유독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내면과 인품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소설이나 영화 속 아름다운 인물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즐거움을 선사하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바로 그런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한 화가가 그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현실의 도리언은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대신 그가 저지르는 모든 어리석고 추악한 행동의 흔적이 초상화에 고스란히 새겨지며 그림만이 늙고 추하게 변해가는 것이죠. 이야기의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드무니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죠. 어느 날 찍은 나의 인생 사진, 그 사진 속모습만이 나 대신 늙어가고 나는 영원히 가장 빛나는 순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내 주변의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늙어가는데 오직 나만이 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섬뜩한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때로 서글픈 일이지만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어가며 깊어지는 것 또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마치 활짝 핀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화려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이 책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인간의 오랜 욕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책은 박찬국 교수의 내 삶은 짐이 되었는가입니다. 이 책은 하이데거의 마스터 클래스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부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저 제목에 이끌려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철학자 하이데거의 깊은 사유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찬국 교수님의 책들은 철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쓰여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난해하기로 소문난 하이데거의 철학을 방구석에 앉아 마치 서울대학교 명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아 저자이신 교수님께 감사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직접 답장을 주셔서 더욱 기억에 남는 책이 되었죠.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하이데거의 사상은 동양 철학, 특히 우리가 익숙한 불교나 노장 사상의 결을 닮아 있어 한국 독자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부분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죽음보다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는 상실의 충격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 이반 일리치의 동료들도 그의 죽음을 보며 사람은 죽기 마련이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겠지요.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늘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은 나의 존재와 소중한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존재와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라고 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비극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삶의 소중함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죽음에 대한 저의 오랜 두려움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최근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애나 작가의 소설집 혼모노입니다. 주변에서 혼모노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그 흐름에 올라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단편소설은 정말 잘 쓰는 작가의 필력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장르인데 이 책은 근래 읽었던 그 어떤 소설집보다도 신선하고 강렬했습니다. 수록된 7편의 단편 모두 훌륭했지만 그 중에서도 표제작인 혼모노는 제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무속신앙, 즉 무당의 역사나 신내림 과정 같은 오컬트적인 이야기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혼모노가 바로 무당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소설 속에서 나이든 무당 할머니가 일본어를 섞어 쓰는데 왜 굳이 일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본 신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책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무척 좋아합니다. 화려한 영상미와 귀를 사로잡는 음악 때문에 영화에 깊이 매료되었었죠. 그 기억을 안고 이번에 처음으로 원작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오직 개츠비의 입장에만 몰입했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를 위해 저토록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까? 어리석고 집착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모하고 멋있다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는 개츠비의 연인 데이지라는 인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개츠비를 기다리지 않고 톰과 결혼했을까? 데이지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소설은 화자인 닉의 시점에서 서술되기 때문에 데이지의 속마음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책 말미의 해설을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작가인 피츠제럴드는 원래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판사와 아내인 젤다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이 제목을 사용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제목이 소설을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벽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역시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25년에 출간되어 어느덧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소설이 주는 울림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고전이 왜 고전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 책은 홍콩 작가 찬화이의 소설 남동생입니다. 이 책은 한 소년이 남동생을 얻게 되면서 겪는 성장담인 동시에 1997년 홍콩 반환부터 2014년 우산혁명, 그리고 2019년 민주화 시위에 이르기까지 홍콩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우산혁명에 대한 묘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산혁명은 홍콩의 젊은이들이 직선제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시위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일상을 영위하는 장면들을 읽으며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과거 우리가 겪었던 민주화 운동의 열띤 순간들이 떠올라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성장이 시대의 아픔과 어떻게 맞물려 흘러가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낸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저는 이 책을 10대, 20대, 그리고 30대가 된 지금까지 총 3번 읽었습니다. 10대 때는 청소년 필독서라는 이유만으로 읽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버렸습니다. 20대 때는 그나마 글자는 읽었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적 깊이까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데미안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데미안은 깊고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청소년 필독서로 꼽히는지 그 이유는 책의 첫 부분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라는 밝은 세계와 낯설고 추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집밖의 어두운 세계, 그 두 세계의 경계에 서서 혼란을 겪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17살쯤이었을 겁니다. 학교 체육관 뒤편에 누군가 써놓은 아주 저속하고 지저분한 낙서를 보았습니다. 한 친구가 다가와 그 뜻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 추악한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을 알기 전에 나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싱클레어가 느꼈을 법한 기묘하고 불안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헤세는 어린 시절 선과 악의 경계에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그 예리한 감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그런 순간의 감각을 대부분 잊고 살아갑니다. 데미안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너만 그런 혼란을 느끼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그런 것을 겪어야 할 나이야. 방황해도 괜찮고 날것의 감정들을 느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책. 이것이 바로 데미안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아름답고도 슬픈 사실은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자신이 어떻게 알을 깨고 나왔는지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모든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후일 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책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의미를 완벽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 책을 더욱 아련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6권의 책을 통해 아름다움과 죽음, 사랑과 사회, 그리고 성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유의 길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책을 덮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유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시작될 테니까요. 지혜의 서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안녕하십니까? 책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지혜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권의 책은 때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풍경과 마주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6월의 책들과 함께 떠나는 사유의 여행, 그 첫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영원한 고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저는 유독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내면과 인품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소설이나 영화 속 아름다운 인물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즐거움을 선사하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바로 그런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한 화가가 그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현실의 도리언은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대신 그가 저지르는 모든 어리석고 추악한 행동의 흔적이 초상화에 고스란히 새겨지며 그림만이 늙고 추하게 변해가는 것이죠. 이야기의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드무니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죠. 어느 날 찍은 나의 인생사진, 그 사진 속 모습만이 나 대신 늙어가고 나는 영원히 가장 빛나는 순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내 주변의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늙어가는데 오직 나만이 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섬뜩한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때로 서글픈 일이지만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어가며 깊어지는 것 또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마치 활짝 핀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화려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이 책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인간의 오랜 욕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책은 박찬국 교수의 내 삶은 짐이 되었는가입니다. 이 책은 하이데거의 마스터 클래스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부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저 제목에 이끌려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철학자 하이데거의 깊은 사유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찬국 교수님의 책들은 철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쓰여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난해하기로 소문난 하이데거의 철학을 방구석에 앉아 마치 서울대학교 명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아 저자이신 교수님께 감사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직접 답장을 주셔서 더욱 기억에 남는 책이 되었죠.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하이데거의 사상은 동양 철학, 특히 우리가 익숙한 불교나 노장 사상의 결을 닮아 있어 한국 독자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부분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죽음보다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는 상실의 충격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 이반 일리치의 동료들도 그의 죽음을 보며 사람은 죽기 마련이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겠지요.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늘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은 나의 존재와 소중한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존재와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라고 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비극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삶의 소중함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죽음에 대한 저의 오랜 두려움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최근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애나 작가의 소설집 혼모노입니다. 주변에서 혼모노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그 흐름에 올라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단편소설은 정말 잘 쓰는 작가의 필력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장르인데 이 책은 근래 읽었던 그 어떤 소설집보다도 신선하고 강렬했습니다. 수록된 7편의 단편 모두 훌륭했지만 그 중에서도 표제작인 혼모노는 제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무속신앙, 즉 무당의 역사나 신내림 과정 같은 오컬트적인 이야기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혼모노가 바로 무당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소설 속에서 나이든 무당 할머니가 일본어를 섞어 쓰는데 왜 굳이 일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본 신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책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무척 좋아합니다. 화려한 영상미와 귀를 사로잡는 음악 때문에 영화에 깊이 매료되었었죠. 그 기억을 안고 이번에 처음으로 원작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오직 개츠비의 입장에만 몰입했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를 위해 저토록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까? 어리석고 집착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모하고 멋있다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는 개츠비의 연인 데이지라는 인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개츠비를 기다리지 않고 톰과 결혼했을까? 데이지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소설은 화자인 이게 시점에서 서술되기 때문에 데이지의 속마음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책 말미의 해설을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작가인 피츠제럴드는 원래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판사와 아내인 젤다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이 제목을 사용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제목이 소설을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벽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역시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25년에 출간되어 어느덧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소설이 주는 울림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고전이 왜 고전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 책은 홍콩 작가 찬화이의 소설 남동생입니다. 이 책은 한 소년이 남동생을 얻게 되면서 겪는 성장담인 동시에 1997년 홍콩 반환부터 2014년 우산혁명, 그리고 2019년 민주화 시위에 이르기까지 홍콩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우산혁명에 대한 묘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산혁명은 홍콩의 젊은이들이 직선제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시위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일상을 영위하는 장면들을 읽으며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과거 우리가 겪었던 민주화 운동의 열띤 순간들이 떠올라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성장이 시대의 아픔과 어떻게 맞물려 흘러가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낸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저는 이 책을 10대, 20대, 그리고 30대가 된 지금까지 총 3번 읽었습니다. 10대 때는 청소년 필독서라는 이유만으로 읽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버렸습니다. 20대 때는 그나마 글자는 읽었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적 깊이까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데미안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데미안은 깊고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청소년 필독서로 꼽히는지 그 이유는 책의 첫 부분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라는 밝은 세계와 낯설고 추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집밖의 어두운 세계, 그 두 세계의 경계에 서서 혼란을 겪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17살쯤이었을 겁니다. 학교 체육관 뒤편에 누군가 써놓은 아주 저속하고 지저분한 낙서를 보았습니다. 한 친구가 다가와 그 뜻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 추악한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을 알기 전에 나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싱클레어가 느꼈을 법한 기묘하고 불안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헤세는 어린 시절 선과 악의 경계에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그 예리한 감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그런 순간의 감각을 대부분 잊고 살아갑니다. 데미안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너만 그런 혼란을 느끼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그런 것을 겪어야 할 나이야. 방황해도 괜찮고 날것의 감정들을 느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책. 이것이 바로 데미안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아름답고도 슬픈 사실은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자신이 어떻게 알을 깨고 나왔는지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모든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후일 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책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의미를 완벽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 책을 더욱 아련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6권의 책을 통해 아름다움과 죽음, 사랑과 사회, 그리고 성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유의 길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책을 덮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유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시작될 테니까요. 지혜의 서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안녕하십니까? 책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지혜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권의 책은 때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풍경과 마주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6월의 책들과 함께 떠나는 사유의 여행, 그 첫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영원한 고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저는 유독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내면과 인품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소설이나 영화 속 아름다운 인물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즐거움을 선사하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바로 그런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한 화가가 그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